네, 반갑습니다. 민풀TV입니다. 네, 손정목, 김장호, 손정목과 함께하는 국제시사 쟁점, 오늘 한번 또 새로운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오랜만에 뵙겠는데 네.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번에는 또 연구원에서도 정론만 다루는 보도 기사가 없는 예. 427times.com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저희 427연구원의 그 기관지이자 또 언론사로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풀하고는 뭐 역시 이 경쟁적 협력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요. 예. 제가 거기서도 많이 기사 협력적 경쟁 예. 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송 부원장님 또 아주 오늘 토론 예. 좋은 글 또 주셔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료는 드릴게요. 예, 제발. 아유, 제발 감사합니다. 이제 학습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민풀 넘어서 보려고? 민풀 한번 넘어서 보려고? 아니 그렇지 않죠. 어떻게 감히 뭐. 네. 민풀은 민풀대로 영역이 있고 네네. 또 이 427 연구원의 427 시대 연구원의 또 427 타임즈도 자기 자체의 영역이 있고 그렇죠. 이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정책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War America is back. 네. 이렇게 이제 달아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친절한 해설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어쨌든 얘기를 해나가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국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전쟁을 즐겨했던 아주 호전적 국가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이 붙인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 이란하고 미국이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반전 시위를 하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War America is stop. 이름 잘 지었어요. 호적에 저렇게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도 전쟁을 갖다가 많이 해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 기계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선언을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돌아온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지난 2월 19일 날 G7 회의하고 미넨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화상회의로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를 열렸는데요. 이게 거의 동시에 같은 날에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함께 앞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돌아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실추되었던 미국의 패권을 되찾겠다. 이런 의미고 그걸 하기 위해서 대서양 동맹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대서양 동맹이 뭡니까?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을 부흥시키면서 마샬 플랜을 부흥시키면서 군사 동맹을 체결했죠.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전 세계를 미국과 서구 유럽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동맹이 바로 대서양 동맹입니다. 원조 제국주의 연합체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2월 20일 날 미국의 소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미국 우선주의의 종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대서양 동맹을 강화하는 걸 기초로 해서 또 한미 동맹을 철저히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보, 안정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식스 아이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파이브 아이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일본까지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럼 6개의 눈, 5개의 눈에서 6개의 눈. 일본이 미국이 가장 1급의 첩보동맹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미국인 이런 G7이 주로 서구 유럽만 갖고서 일본까지만 포함한 이런 친미 국가들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참가시켜서 G10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동맹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아메리카 이스백을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근데 동맹을 갖추는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국의 아니, 러시아의 네. 러시아 투데이 이 국영 그 방송이 RT요? 예, RT죠. 유명하죠. 뭐 BBC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아, 언론사로서는. 네. 어쨌든 이 보도가 2월 26일 날 나왔는데 War Machine is back 이렇게 표현했죠. 전쟁 기계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미국에 돌아왔다는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를 민주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부라는 둥, 또 민주주의를 아주 뭐 공화당보다 사랑한다는 둥 이렇게 한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 전쟁은 뭐, 미국 민주당이 더 많이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또 War Machine is back. 그 러시아 RT가 저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에 무슨 적이 했길래? 저거는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 네, 아주 시리아. 미국이 공습을 했기 때문에 저걸 계기로 해서 얘기한 거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 정책을 지금 노골적으로 초기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월 27일 날 푸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그것도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죠? 예, 올해 다보스 포럼은 8월 달에 정식으로 열리는데요. 뭐 그레이트 리셋을 갖고서 하죠. 어쨌든 그 이전에 올 1월 달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연설을 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다보스 포럼에 미국 대통령이 빠진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 처음이죠. 처음이고요. 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세계 대전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대전의 위험성에 전 세계가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은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야당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음식 잘못 먹어갖고 병원에 실려갔다니 아니에요? 아니 암시점을 먹었다기보다는 암살 시도다 이렇게 얘기됐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치료를 위해서 독일로 보내지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돌아왔을 때 체포를 미국이 러시아 정부가 했죠. 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뭐 다양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MI6 영국의 정보기관이죠. 영국의 첩보기관하고 접촉했던 사진이 찍혔죠. 이 비서가 알렉세 나발리 비서가 그런 접촉해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는 이런 사진이 찍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지지했고 또 유럽 각국의 대사들 지지만 했겠어요? 그렇죠. 뭐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지지죠. 지지죠.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반정부 반 푸틴 시위를 했었죠. 여기에 이제 그 시위 현장에 영국과 폴란드, 스웨덴 대사들이 또 외교관들이 참가했다라는 것을 러시아 정부가 적발해서 해외 내정에 간섭한다. 외국에 내정에 간섭한 걸로 해가지고 영국, 폴란드,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죠. 그랬더니 영국, 폴란드, 스웨덴 역시도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이러면서 건수 하나 잡았네요.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제재에 지금 나서고 있고 푸틴은 러시아는 만약에 너희들이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는 유럽과의 관계를 끊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발리니 쟤는 지지율이 1%도 안 되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 이렇게 띄워줘? 마치 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처럼 또 오만 가지 또 악선전을 퍼뜨리면서 반푸틴 시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상 지금은 거의 사라들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대결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 양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러시아 인근의 지도인데요. 바로 요 주변에 보시면 그 흑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도 동그라미 딱 저렇게. 표시돼 있죠. 저런 거 할 줄 아세요? 알죠. 네. 기술이 많이 늦었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모스크바 저 밑에 가운데에 있는 터키 위에 있는 요 흑해 주변에 흑해.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볼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지금 미국이 무장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들을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발트해 인근 노르웨이 쪽에 미국의 공군 최첨단 최신 F-35 부대들을 공군 부대들을 배치하고 공동 훈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흑해 일대에서는 올해 5, 6월 경에 아주 대규모 그런 군사훈련들을 공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아래에서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유럽 쪽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략도 쓰고. 그렇죠. 군사적 압박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좀 화가 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대통령이
우리가 핵무력 완성국, 뭐 핵무력국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은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실제로 미국이 그래서 돌아왔다. 러시아에서도 저게, 맞대 미국이 돌아왔다 저게. 네, 저게 미국의 도대 표현이고 러시아의 그 전투기가 영국 해역 인근까지도 날아가서 영국을 또 위협하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도 또 중국 봐야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강력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2월 초에 2대 항모전단 시어도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 항모전단이 남전 국해에서 동시에 훈련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7일 날 중국이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고 인권, 지적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극단적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을 지지하고 이른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면서 쿼드를 더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사실 이거 대단히 항모전단들이 쭉 몰려드니까 저기 중국에서 그랬다며 아편 전쟁이냐 지금? 그렇죠. 이게 아주 심각한 정도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이 나서서 저렇게 비단 그 대만 남중국해 쪽만이 아니라 저쪽 남아시아 인도 쪽을 거쳐서 파키스탄과 저쪽 이 흑해까지 아까 보았던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라인까지도 다 중국을 포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남아시아 쪽에서는 인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이 작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 철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군 철군을 중단시켰죠.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도 얘들이 정권이 바뀌면 이게 뭐 정부가 맺은 그런 협정조차 조약조차도 지금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이 저런 거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바이든이 원래 저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미국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어쨌든 뭐 내가 순진하구나. 항상 미국은 우리가 절대 순진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협력 관계를 동반자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일본이 돌격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아주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본다면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밀착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일본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보다 훨씬 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사실 까불 게 아닌데 어쨌든 일본이 미국하고 더욱더 밀착돼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리아, 러시아, 중국을 봤을 때 아메리카 is back이라는 게 저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포위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거쳐서 저기 중동에 이르기까지 포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뭐 할 건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 그림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기 제1 열도선과 제2 열도선이 있습니다. 있죠. 이 제1 열도선이 바로 미국이 지금 딱 저지하고 있는 가장 선인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중국은 이 제2 열도선에 자기의 영해권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제2 열도선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제2 열도선 그죠? 접근 금지 전략. 자기 딱 미국이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최서단이죠. 서태평양 일대에 있어서 제일 서쪽 끝입니다. 저 라인이. 저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 타이완하고의 대만 해협 그 사이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뭐 중국의 영토니까 미국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제1 열도선은 확고하게 견지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 필리핀을 거치는 인도네시아까지 거르는 요 라인과 그다음에 그 제2 열도선이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 라인인데요. 이 괌이 바로 태평양의 거의 한 가운데 지점이죠. 그래서 제2 열도선은 이제 거의 괌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미국이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저기까지 지금 사실은 중국이 밀어내겠다라는 저기 게 밀리면 이제 큰일 나죠. 저기까지 밀어내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이고요. 아. 따라서 미국의 현재 전략은 저 제1 열도선을 따라서 일본에서부터 쭉 필리핀을 이어지는 저 라인을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진 저 라인에 중거리 미사일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정밀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진합니다. 작년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미국이 파기했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요 제1 열도선을 따라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저기에 그 반중국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들이 예. 쫙 들어가겠네요. 제2 열도선을 따라서 쭉 배치되고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도 네. 미국에서 나왔죠. 네. 그 새로운 미사일 배치들 검토하고 있다. 맞아요, 아시아 쪽에 이렇게 하고 한국에다가도 뭐 새로운 미사일 표대를 새로운 두개더 한다고? MD제를 또 2대를 더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에이브람스 예. 글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만을 적대하고 군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반도에 대해서도 이제 한반도. 이제 북에 대해서죠. 북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영국이 여기에 드디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가 걔가 왜 여길 와요? 그러니까 영일 동맹 제2의 영일 동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이면요. 옛날 러시아의 그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그거네. 그리고 조선의 침략을 묵인했던 그거네. 이러한 영일 동맹인데요.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100년이 좀 지났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국주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최신 항모전단이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고 올 연초에 들어와서 현재도 일본에는 미군뿐만이 아니고 영국군, 호주군, 뉴질랜드, 캐나다 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이 뭡니까? 바로 이게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앵글로색슨 계열의 앵글로색슨 계열의 바로 첩보동맹입니다. 1급 첩보동맹. 얘들은 에셜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첩보망을 가동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레이더를 연결해서 고급 1급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이들은 각국의 그런 그 대통령 집무실, 또 내각 집무실, 심지어는 우리 그 김장호 국장님의 핸드폰까지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청할 수 있는. 그 아이폰 가지고 안 될까요? 네, 아이폰도 아마 조심해야 쉽지 않을 되겠네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 도청과 또 뭐 인터셉트, 가로채기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흐름을 갖다가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파이브 아이즈 첩보망이죠. 그렇죠. 이 군대들을 얘들이 첩보 동맹만이 아니라 아예 군대로 확고하게 실질적인 연합훈련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JADC2라고 하는 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저 영어가 좀 어려운데 저 좀 번역을 좀 해주세요.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아니 읽지 말고 한글로 번역. 한국어 한번 해보세요. 연합, 전 영역, 합동 전 영역. 그렇지. 컨트롤 명령과 지휘 통제, 지휘 통제. 그렇지. 전 영역 지휘 통제. 됩니까? 네. 좀 할 줄 아시네. 그 미리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에다가 프랑스 해군까지도 이번에 일본에 들어왔죠. 프랑스까지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이 북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뭐 해상에서 환적하는 것을 감시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중국해, 그러니까 동중국해 표현도 황해죠. 따지고 보면 황해입니다. 황해에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 없는 서구의 7개 나라들이 한데 모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게 그 JADC요? 네. 이 좀 JADC라고 하는 이런 첨단의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인데요. 저게 우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그러던데 저게. 우보? 그 JADC가 우보 시스템을 뿜따가지고 그 인공지능 이용해서 하는 거래요. 사실 이제 군사부분이 먼저고 민간은 나중이지. 민간이 먼저 해서 군사로 넘어간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래요.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이 JADC2를 통해서 유엔사 후방기지를 현재 사용하면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애들이 지금 뭐 유행군 깃발 달려고 하나 이런 정도의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그럼 파이브 아이즈 그 5
놈들하고 예, 일본하고 영국, 퀸 엘리자베스, 예, 또 프랑스, 예, 거기다가 일본 예.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예, 네. 그러니까 호주. 좀 전에 얘기했죠.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일본과 프랑스. 일본과 그러니까, 프랑스. 예, 이렇게 해서 7개 나라가 현재 그 일본에 집결해서 공동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JDC 저 시스템 체계 그렇죠. 하에서. 예,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럼 저게 뭐예요, 저게? 왜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해서 통제가 돼야 되니까 일괄에 그러니까 하나의 군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이런 다국적군이네, 저게? 예,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7개국 연합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저게 결국 그 동북아 연합군. 네. 그 다국적군이라고 하면 네. 저게 그 지난번 그 8차 당대에서 네. 노스 코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8차 당대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바이든의 대답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럼요. 그런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야, 자식. 이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유엔군을 편성을 해서 네. 어쨌든 뭐 한국 전쟁을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현상이죠. 더더군다나 이거를 첨단의 인공지능 기반의 네. 이런 지휘 통제 체계 하에서 이런 나라들을 편제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적용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되고 있는데 비단 이것은 대북 적대 정책만이 아니고 네네.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포함해서 또, 적대 정책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상당히 이것이 미국의 나름대로 전략상? 오랜 기간 동안 네. 쭉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데요. 질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새로운 군대를 좀 새로운 연합군을 좀 편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연합군대하고 네. 그 지금 이제 한미 연합, 그렇죠. 한미 동맹에서 이게 다 연관돼 연합 있죠. 시스템하고 이 어떤 관계에 이게 있는지 바로 한번-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요즘 네. 진행되고 있는 연합지휘소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 수행 박사과정이라고까지 하는데요. 네. 한국의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019년에 미국에서 창설된 우주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우주군이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우주군 스페이스 커맨드 네. 우주군 병력이 배치돼서 이 각종의 인공위성들을 조절 통제하면서 우주군은 화성에 가야지 왜 여기 그 우주군이 오산에 옵니까? 그렇죠. 우주군이 꼭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니까. 화성에 가는 건 나사가 가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주군이 저런 식으로 링크 16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링크 16이라고 하는 공군 그 지휘 통제망 일종의 공군 정보통신망인데요. 네. 저는 우주군이 각국의 정찰기가 날라오는 각종의 정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무기 체계가 뭘까? 네. 저게 미사일일 수도 있고 전투함일 수도 있고 네네. 탱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네네네. 적시에 그쪽의 조종사들한테 알려줘서 네네.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네. 즉 탐지 즉시 대응한다라는 이러한 그런 일종의 통신 체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연합지휘소 훈련의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긴 합니다만 발광을 핵심이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 이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 맞추는 건 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예 발사되기 전에 타격해야 된다라는 소위 발사 준비 단계 타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 left of launch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선제 타격론. 그렇죠. 예, 일종의 선제 타격이죠. 징후가 보였을 때 예, 먼저 뭔가 타격하자. 징후가 보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죠. 예, 이게 뭐 AI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뭐 포착이 되든 의심이 가면 네. 먼저 친다는 거잖아요. 그 삼겹살 굽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불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제 타격 집중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5년에 발표됐던 작전계획 5015 뭐죠? 작전계획 5015가 제일 처음에 선제 타격, 선제 타격, 정밀 참수 타격, 작전. 정밀 타격, 네. 그다음에 참수 작전 뭐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네. 그런 작전 계획인데 바로 이 작전 계획 작계 5015의 실행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독자에 한국은 이 아까 얘기했던 JADC2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급 동맹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 그것도 안 돼요? 그렇지. 한국은 그런 1급 괜히 동맹이 기분 아니기 나쁘네 또.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참. 그걸 기분 나쁜 게 따로 있지. 그런 그래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국 자체에서 주한미군에서 자동 전술 표적화 대화력 타겟 순환 체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말이 참 어렵죠. 네. 예, 전술을 표적화시켜서 적합화시켜서 대화력 한꺼번에 대규모 화력으로 타격하는 이런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 아까 링크 16이라고 하는 공군 정보통신망을 결합시켜서 그거를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내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사 체계를 따로 짠다. 그렇죠. 한국은.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8 전투비행단과 한국의 육해 공군 전면적 통합 지휘 체계, 네. 또 일본에 있는 미 제5 전투비행단과 공조 체계 네. 이런 걸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한일 간의 화해를 해라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의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반도 전시가 되면 네. 그러면은 한국군도 JADC2의 네. GT 통제 체계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한국군도 거기 연합권 체계에 포함이 되는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이 연합지에서 훈련을 그냥 야외 기동 훈련이 안 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든지 네. 뭐 단순하게 축소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제가 이게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한번 네. 이렇게 심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JADC 예.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7개국 다국적 편제를 이제 고도화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짜는데 한국은 안 들어가 있어. 네. 그럼 한국은 유사 체계를 따로 짜.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유사지 상황이 되면 이걸 딱 붙여가지고 네. 돌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연결고리는 미국이 일본 애들이 좀 역할을 하도록 예, 일본하고도 미리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해놓고. 넘어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합지휘소 훈련은 고립된 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언제든지 저걸 연결시켜 갖고 하겠다는 그렇죠. 이 근 그림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저런 역시 한명은 뭐 저거 똑똑하시네. 하면 그 설명이 딱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잘 이해를 한 겁니까? 예. 아 오랜만에 칭찬 드리니까 기분 예, 좋네. 좋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종합해보면 미국이 대북중로 적대 정책을 고리로 해서 네. 자신들의 실추됐던 패권을 다시 회복하는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북 쪽이 이 동북아 쪽에서는 동북아 연합군을 편성해 나가려는 시도. 그거 하나. 그리고 한국군과 통합 지휘 체계를 한국군은 나중에 후에 편입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코드 플러스까지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포기하고 그리고 대만을 지지하고 남중국해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이런 거죠. 코드 플러스 그러면 네. 코드가 어디죠? 코드가 일본, 네. 호주, 네. 인도, 미국 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과 네.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결합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코드 플러스. 예, 근데 베트남이 과연 민 들어갈지는 플러스는 들어봤어도 코드 플러스 자식들 뺏기고 예. 그래. 그렇게 해서 한국도 여기다 계속 참여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동유럽 일대의 나토군을 전진 배치시키고 러시아의 내정을 간섭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적대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 보니까 이제 동맹 강화가 필요하고 동맹 강화를 통해서 실추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워메리카 이즈 백 맞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네. 전 세계의 큰 흐름은 이 북중로 주도의 반제연합전선과 네. 미국 주도의 친미연합전선이 네. 대결하는 네. 이런 군사대결에 기초한 그러면서 경제 주도권이 대결 같이 결합된 네. 이런 아주 마지막 그 대결 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네. 미국이 저렇게 했으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 북중로 주도의 반제연합전선도 만만치 않게 그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네. 미국이 또 내부적으로 네. 워낙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특히 중국의 힘이 강해져서 네. 중국과 유럽이 이미 뭐 투자 협정까지 체결하고 1대1로 사업이 본격화된 조건 하에서 유럽이 전면적으로 미국에 협력한다. 또는 동아시아 일대가 전면적으로 미국에 협력한다. 이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저는 대외 전략 양상을 이제 예, 한번 우리가 개발해 주셨는데 정리하면서 그 한반도의 의미는 뭡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뭘 한국에-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과의 갈등도 빨리빨리 타결을 하고 네. 자기들의 이익을 정확히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요구 조건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지지가 요구되고 있는 이런 것이 되면서 현재 세 가지 정도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주둔비 타결과 한일 하해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한미 방위비 부담금 주둔비가 어쨌든 타결을 받는데 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죠. 물가 인상률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건 처음 봐요. 예, 저도 그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의 평균 7.4%가 증액을 되니까. 저러면 국방비를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식일 그럼 텐데. 방위분담도 줄겠네. 예, 한국 정부가 그걸 다 안 머리를 하고 결국 그 무기도 어느 나라 무기입니까? 다 미국 무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 돈을 퍼주는 이런 양상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쨌든, 예. 국방비를 줄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2025년 앞으로 2025년이 되면 그 1조 5천억 가까운 돈이 이 소위 분담금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친미적이라고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돈을 더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유,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런데다가 한일 간의 하해를 촉구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주 굴욕적인 한일 화해를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정부가 해결할 그런 의미를 띄우면서 사실상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아주 본인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이에요, 눈을 진짜로. 부릅뜨고 저 예. 딱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아주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이렇게까지 진짜 망가지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아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를 더 첨가시켜서 대중국 포위를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미국한테 저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중국으로부터 과거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당했듯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가뜩이나- 2+2 회의한다고 네? 2+2 회의한다고 네. 그 국무장관 블링컨하고 그렇죠. 오스틴인가요? 예. 그 국방장관. 예. 그거 저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해서 여기 토니 블링컨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일이 3자 조율에서 코드 등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네. 이렇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코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정책의 토대다. 이렇게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저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순간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사실은 인도가요, 인도가 저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이미 대국이고, 네. 인도의 무기체계는 한국하고 달라요. 인도의 무기체계 55%는 러시아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여기도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인도는 자체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이나 호주 정도가 어쨌든 파이브 아이즈도 뭐 식스 아이즈 하면서 할 거고, 베트남도 그렇게 쉽게 미국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민플러스 저 플러스를 도용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고발을 하십시오. 추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세 번째 정책이 바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개정을 추진하고 합니다. 한미동맹 저건 또 위기관리 뭐예요? 합의각서라는 거를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서 알았습니다만 몰래 하는 합의각서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미 간에 위기관리 시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 뭐 위기바라고 하면 전시 상황이겠죠.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기 상황일 텐데요. 이걸 1994년도에 약정을 체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1999년 11월에 장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해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다시 체결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번에 미국이 2019년 11월 달에 한미 상호 연례 협의회 SCM 51차 회의에서 유한합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뿐이 아니라 미국 유사시로도 추가하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99년도가 그때 저게 2019년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예, 난리가 통이 났었죠. 나가지고 예. 난리가 나서 예. 그걸 이제 그 51차 SCM 한미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논의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아주 난리 났었죠. 아니, 문재인 그래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거의 그리고, 사실상 했다는 거네요. 합의했고 작년 연말에 그것을 대통령 수준에서 이제 뭐 사인을 어쩌게 한다, 어쩐다 이렇게 이제 사인할까지 올라가는 수준까지 올라간 모양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직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위기관리 합의 박스를 미국 유사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미군 세계 전략에 따른 해외 작전 지역 모든 지역에 한국군이
나가게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저 원래 합의각서 내용은 그 한반도 한반도의 유사시인데. 유사시라는 것이 네. 이제 어쨌든 그동안은 어쨌든 그 전쟁 당사자인 이제 북과의 관계 그렇죠. 정도만 예, 해서 예. 한반도 내부 예. 상황 이런 예. 건데 이제 미국 유사시 그럼 이제 그 위기 관리의 대상이 확대됐다 하는 그렇죠. 게 한국군이 이제 그 미국을 우리가 지켜줘야 이제 되는 거죠. 미국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지켜주는. 또 호르무즈도 가야 되고 예. 뭐 막 중동도 가야 되고 뭐 아시아 쪽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 붙으면 저쪽 동유럽도 갈 수 있는 미국이 가는 모든 곳에 그럼 저게 미국, 이제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훨씬 더 구체화해서 예.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범위를 완전히 확장해가지고 예. 그럼 저게 거의 뭐 코드 플러스 되는 거고 연합군의 그 다국적 연합군 반중 반북 다 들어가는 거고 예. 그 얘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갖다가 수용을 하는지를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렇게 되면은 거의 좀 뭐냐면 뭐 그냥 이렇게 미국한테 머리 조아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거기 그냥 하나라 부속처럼 들어가는 거죠. 역적행위인데. 예, 그래서 참으로 큰일 상황인데요. 이 한미동맹 위관리 합의각서가 뭐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미국이 저걸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꼬라지를 봐서는. 저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미국은. 그래서 저것도 하기하고, 예. 그다음에 코드 플러스에도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방위 분담금 벌써 해결했고. 그렇죠. 한일 간에 빨리 화해를 시키고, 예.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대북, 대중 적대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흐름이 보인다. 이게 한반도에 나타난 바이든이 얘기한 그렇죠. 뭐 아메리카 이즈 백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저렇게 미국이 돌아오네요. 예, 미국이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에서는 더욱더 긴장 위기, 전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아주 참 거다란 심각한 위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 근데 바이든이 그 치매라는 말이 있던데. 네. 그거 잘. 그, 다음번에 우리 바이든 침해에 관련해서 한번 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미국 뉴스 이렇게 좀 봤더니 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라고 불러요. 예. 바이든 행정부라고 부르질 않고. 그렇죠. 야, 그 실질적인 역할은 걔는 왜 기자회견도 해리스 안 해요? 부통령이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저기 그 세계 다보스 포럼인가 네. 거기도 안 나왔다며요? 예, 안 나오니다 화상으로 조심스러워요. 녹화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럼 얘기들은 군산복지 이놈들이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저런 그러니까 거 저 막 심각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도 심각하게 나타날지 사실은 뭐 특히 집권 초반기부터인데요. 아주 발빠르게 지금 군사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긴장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아마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 시리아 전쟁 때도 그랬지만 대리 세력을 앞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직접 전쟁으로 나서는 경향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다칠까 봐서.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하여튼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예,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호전적인 정책, 과거의 민주당 호전적인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는 전 세계에서 또 한국에서 전쟁 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나서야 됩니다. 계속 방치하고 절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촛불혁명 이상가는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았다시피 상당히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외친 게 어메리카이즈 백이 됐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굉장한 먹구름이 몰고 있다는 것, 이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어메리카이즈 백이 양키 고공음으로 하여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이제 오늘 민프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